공모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다음 달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지수에 속한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질 우려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3년마다 돌아오는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주가가 내림세를 보였던 반도체 업체들이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과도하고 규정도 모호한 상태여서 이대로 법이 적용된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다음 달 말 코스피 상장을 놓고 대규모 수급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각종 지수로 조기 편입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희망 공모가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는 최대 70조 2천억 원. 현재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권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대여인데 상장 이후 대규모 수급 교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MSCI를 비롯해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 지수 내 여타 주요 종목들의 비중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시장에선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기관 투자자 패시브 자금의 LG에너지솔루션 매입 수요는 최소 9천억 원에서 최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 지수가 LG에너지솔루션을 담기 위해 지수 내 종목들을 시가총액 비중만큼 최대 1조 5천억 원가량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급 교란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수 내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200 지수 내 종목을 비중대로 1조 5천억 원을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삼성전자는 4,400억 원, SK하이닉스는 830억 원, 네이버의 경우 640억 원가량의 매도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금액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달 말 상장할 때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LG화학 한 종목에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LG화학의 주가 하락세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2차 전지를 테마로 한 상장지수 펀드의 경우 수시 변경 형태를 통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종목 교체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에 국내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수급 교란 확대 여부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덩치가 크긴 하지만 덩치 큰 수급을 지난해 올해 소화시켜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뭐 단기적인 임팩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 규모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펀더멘탈의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화되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미국의 테이퍼링 가속화 등 국내의 유동성 긴축 본격화가 시기적으로 맞물릴 경우 그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에 8만 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무려 136일 만이라고 하는데 겨울인 줄 알았던 반도체 업황에 봄이 찾아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 기자, 한동안 시장을 좀 괴롭혔던 이 반도체 겨울론 이제 기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기우라기보다는 좀 암울한 전망이 먼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그런 반도체 업체들이 앞으로의 대비를 잘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증거로 이제 D램 현물 가격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라는 건 주로 IT 업체나 또 이런 PC 부품 도소매 업체들이 수요 업체와 반도체를 거래할 때 책정하는 가격인데요. 기업 간 대량 거래 가격인 고정 거래 가격보다도 이제 실시간으로 시황을 먼저 반영하는 특성이 있어서 현물 가격이 하락하면 이 고정
거래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바로 이 D램 가격이 최근 반등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반도체 업체들이 민첩하게 D램 재고 관리에 나섰고 또 생산을 늘릴 만큼 수요도 증가하면서 또 우려했던 공급 과잉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년 D램 수요는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대면 수요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최근 들어서 특히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갈수록 그 수요는 확대될 거고 새로운 기술들이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 솔루션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의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네, 이 클라우드 쪽에서 수요가 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존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크게 확장하면서 이 북미 지역 서버용 D램 수요가 예상보다 한 30% 정도나 많았다라는 건데 이 서버용 D램이 삼성전자의 D램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 우리 업체들도 당연히 좀 수혜를 보겠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니까 이제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일단 그 문제의 모건 스탠리, 이제 반도체 겨울론을 가져왔던 모건 스탠리가 4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내년 반도체 시장이 7.7% 성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 두 회사가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이제 올해보다 8% 늘어난 1,732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실적 전망 또한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에서 이제 64% 이상이 바로 이 반도체 사업부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예. 이는 이제 올해 분기 최대의 D램 출하량을 기록했던 지난 3분기 반도체 사업부가 올린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연간 매출도 올해보다 18% 증가할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4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망대로라면 이제 하이닉스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한 올해 3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내년에는 이 DDR5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 수급 조절 부분은 또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D램만 중요한 게 아니라 D램 못지않게 지금 더 큰 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비메모리가 이제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메모리에서 잘해도 비메모리를 잡지 않으면 좀 독보적인 1위는 힘들겠죠. 네.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나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반도체 수요는 지금 여전하지만 이런 공급 확대보다는 좀 수익성 위주로 전략을 펴서 좀 실적 성장을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외에 파운드리나 이제 비메모리 사업 점유율을 늘려서 독보적 1위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파운드리 주요 고객사인 이런 퀄컴, 엔비디아, IBM 같은 이런 이제 주요 고객사 매출이 거의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는 2023년까지 거의 2년치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비메모리 부문의 사상 최대 실적이 점쳐지고요. 이 역시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삼성 파운드리가 매출액이 한 120억 불이었고 올해가 한 144억 불 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는 200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내년에 이제 3나노 경쟁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TSMC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하고 SK 하이닉스는 또 희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사실 막바지 절차만 남았습니다.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텔에 계약 대금 90억 달러 중 70억 달러를 지금 1차로 지급했고 이제 인텔로부터 SSD 사업과 이제 중국 다롄 공장을 이전받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오는 2025년 3월 나머지 20억 달러를 추가 지급해서 낸드 개발과 제조에 필요한 모든 지식 재산권과 인력 같은 것들을 흡수하면서 인수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하이닉스가 D램
D램 글로벌 2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인텔 점유 이런 낸드 점유율까지 흡수하게 되면은 낸드까지 글로벌 2위 굳히기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네. 이런 증권가에서는 내년 인텔 실적이 반영되면 하이닉스의 연간 매출이 거의 10% 이상 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인수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캐시카우인 D램 시설 투자를 제한적으로 집행할 경우 이는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0.1에서 0.3%포인트를 더 낮춰서 전체적으로 4,7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수익이 줄게 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당정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또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5%로, 3억에서 5억 원 이하는 1.3%에서 1.1%로 인하됩니다.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됩니다.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6%, 연간 4,7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익이 줄어들어 위기감이 고조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산대로 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없을 뿐더러 이대로라면 신용결제 사업에서 적자가 더 커지고 결국 대량 해고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내년부턴 카드론 규제도 강화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국민과 롯데 등 일부 카드사들은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제공해온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각종 부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는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 상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마케팅 축소 등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 고객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될 거고. 빅테크와의 규제 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인하하면서 수수료가 더 비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엔 손을 놓고 있어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빅테크 쪽을 규제를 해서 비슷한 수수료율 형태로 맞추든지 아니면 카드 쪽을 빅테크 형태로 맞추든지 그게 맞는 거죠. 시장 가격이란 이유로 은행 대출 금리엔 개입하지 않던 정부가 똑같은 시장 가격인 카드 수수료엔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 부분을 자꾸 위축시키게 되면 자원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신용시장 부분이 발전해 나가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달 총파업을 결의한 카드사 노조는 이번 수수료 개편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구체화해 오는 27일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이제 시장 구경 가시려면 전통 시장뿐 아니라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산시장에나 있었던 수족관이 대형 마트에 들어서는가 하면 은행 일을 볼 수 있는 편의점도 등장했습니다. 진화를 거듭하는 유통 매장 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롯데마트 잠실점이 제타플렉스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체 롯데마트 매장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제타플렉스에는 롯데쇼핑 마트 사업의 미래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졌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요약되는 특징 중 첫 번째는 식품과 주류를 매장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1층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주류 매장으로 꾸몄고 식품 비중도 30% 이상 늘려 지하 1층 전체를 식품으로 채웠습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고객들은 식문화를 더욱더 즐기시고 트렌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롯데마트에 더 많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앵커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품은 상하기 쉬운 데다 다른 상품에 비해 직접 보고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전체 소매 판매 중 식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24.7%로 의류나 가전보다 10에서 30% 낮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친환경 스마트팜 설비와 대형 수족관 등 다양한 구경거리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매장은 더 이상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기능을 더하고 있는데 은행과 결합한 편의점까지 등장했습니다. 편의점 CU는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통장 발급이나 비밀번호 변경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한 점포를, GS25 역시 주류, 카페 중심의 특화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에 할 수 있었던 ATM 외에도 계좌 개설이나 비밀번호 변경 같은 업무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점포로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평균 객수로는 한 3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백화점들 역시 올해 새 점포에 미디어 아트나 과학관, 실내 정원 등을 채워 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소비자들의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어떤 단기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고객에게 뭔가 신선함을 주고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마트가 상품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파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가면서 이 분자진단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제놀루션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핵산 추출 장비의 수요가 4분기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자 진단의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핵산 추출. 이 과정을 시작으로 유전자 증폭까지 맞춰야 바이러스 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산 추출 장비와 시약을 개발 생산하는 제놀루션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했습니다. 벼랑간 이게 아웃브레이크가 되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0개국에서 한 50개국 정도, 대리점 수로 보면 한 70개. 그래갖고 지금은 전 세계 이제 유통망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고요. 작년에는 그 40억이 1년 만에 850억으로 20배 이상 이제 증가를 했고요. 로슈 등 글로벌 경쟁사 제품보다 빠르게 핵산 추출이 가능한 회사의 기술 경쟁력이 수출량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에 개발한 가장 큰 장점은 15분 만에 48명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명분을 1시간 정도 하고, 피아젠인 경우에는 96명을 3시간에 추출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팬데믹이 안 왔으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벼랑간 하루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TAT라 그러는데 턴어라운드 타임이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을 가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 효과 등으로 올해는 지난해 성장세엔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핵산 추출 장비 수요는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제놀루션의 핵산 추출 장비는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량 1,300대를 기록해 1년 만에 4배 이상 늘었고 올해 3분기까지 2,075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비에 호환되는 시약 제품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 증권가에선 4분기 매출 증가 영향으로 올해 제놀루션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놀루션은 코로나 이전부터 개발해온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한 동물 치료제와 작물 보호제를 상용화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입소문만으로 크게 오르는 이른바 밈 주식이 얼마 전 미국에서 ETF 형태로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만큼이나 ETF도 변동성이 적지 않아서 투자는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에는 밈 주식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밈 주식은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의 언급으로 투자자 관심이 쏠리면서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게임스톱과 AMC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스톱의 경우 지난 1월에만 2,900% 폭등했다가 급락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거 몰렸습니다. 이처럼 밈 주식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자 사상 처음으로 밈 주식 ETF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투자회사 바네크는
바네크 소셜 센티멘트 ETF라는 밈주식 ETF를 출시했는데 상장 직후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총액이 5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주기로 리밸런싱하던 바네크의 ETF로는 빠르게 변하는 밈주식 변동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후 시가총액이 꾸준히 하락해 현재는 1억 5,500만 달러까지 급감했고 주가도 최근 한 달간 11.36%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리밸런싱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두 번째 밈주식 ETF가 나왔습니다. 투자회사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밈주식으로만 구성된 라운드힐 밈 ETF를 출시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90만 달러로 일평균 거래 대금은 529만 달러입니다. 구성 종목으로는 지난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밈주식으로 이름을 알린 DWAC를 비롯해 게임스톱, AMC, 모더나 등이 골고루 포함됐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일단 25개 주식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분산을 합니다. 또 2주마다 리밸런싱을 하니까 리스크는 확실히 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은 종목과 짧은 리밸런싱 기간으로 리스크를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라운드힐 밈 ETF도 상장 이후 글로벌 증시 불안 속에 구성 종목들 주가가 부진하면서 지난 22일 기준 12%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밈주식에 투자하는 ETF 역시 과도한 변동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어떤 성향의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투자로서는 리스크가 크다는. 밈주식 개별 종목의 과도한 변동성은 ETF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밈주식 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인 ETF라도 충분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미국 증시를 달군 ETF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기자, 오늘 만나볼 ETF 상품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ETF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한번 보고 오시죠.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네, 영상 속에 이 소녀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소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네. 좀 이 영상이 센세이션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최연소 환경운동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때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인데요. 당시 이 소녀가 유엔에서 연설한 내용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예. 2019년에 환경을 지켜야 한다, 지구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외치던 이 소녀의 바람대로 이제는 기업들이 환경 보호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오늘의 ETF는 이런 맥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죠.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크레인쉐어즈 글로벌 카본 스트래터지 ETF입니다. 사실 이 탈탄소 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제도적으로나 서비스나 좀 미비하다 보니까 글로벌 ETF 관심이 좀 상당하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상품입니까? 이 지난해부터 기업들에 불어닥친 ESG 열풍과 함께 예.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ETF도 바로 그 맥락에서 등장했습니다. 크레인쉐어즈 글로벌 카본 스트래터지 ETF, 이름도 긴데요. 예. 티커명은 KRBN입니다. 지난해 7월에 미국에서 최초로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로 상장을 했고요. 예. 보수는 0.79%로 높은 편입니다. 이 자산 운용 규모는 15억 3천만 달러로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이 탄소 배출권 ETF면 지금 기초 자산을 탄소 배출권으로 좀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자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예. 탄소 배출권은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 이 탄소 배출권은 원자재로 분류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자재 ETF가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것처럼 KRBN도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운용됩니다. 예. 게다가 탄소 배출권은 주식이나
주식이나 채권, 리츠, 금 등 이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다 이런 매력도 있습니다. 다른 자산군이랑 상관관계가 낮다. 이 얘기가 뭐 시장 영향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주식 시장과 탄소 배출권의 가격의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권과 주식의 상관관계는 0.3 수준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주식과 리츠의 상관관계는 0.8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분산 투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또 수익률이 또 궁금한 측면인데 일단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오 기자가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 또 리포트를 준비를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 시장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상품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 한 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이 KRBN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작년 말까지만 해도 25달러 수준이었던 가격이 현재는 5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뛴 거네요. 맞습니다. 이 올 한 해만 2배가 뛴 건데요. 이만큼 KRBN이 주목을 받다 보니 KRBN을 운용하는 크레인시어즈 자산운용사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 상품을 더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유러피언 카본 스트래터지 ETF, 티커명 KEUA와 또 예.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캘리포니아 카본 ETF로 티커명 KCCA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티커 이름이 어려워서 더 네. 잘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RBN 저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건 어떤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KRBN이 추종하는 지수가 어떤 건지 보셔야 될 텐데요. 예. IHS 마켓 글로벌 카본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권 선물을 반영하는 지수인데요. 예. 유럽의 탄소 배출권을 총 72% 정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캘리포니아와 북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은 다른 상품들과는 좀 다른 성향을 띠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섹터가 나눠지는 거네요. 네, 이 지역별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탄소 배출권은 지역별로 해당 지역 내의 기업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도 지역에 맞게 형성이 됩니다. 이 탄소 배출권 사이에서도 안정성과 특징의 차이가 이 지역별로 나타나는데요. 탄소 배출권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 바로 유럽입니다. 예. 이 주식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또 우량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유럽 시장은 가장 먼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은 점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IHS 마켓 지수도 유럽의 탄소 배출권을 70%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과 타 지역을 보면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나 가격 다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상품의 30% 적지 않은 비중인데 이 비중을 타 지역으로 채웠거든요. 좀 이런 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이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권의 성장 가능성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 8일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보시면 톤당 89.37유로로 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31달러 수준이었는데요.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 유럽은 톤당 12만 원까지 올랐는데 캘리포니아는 3만 7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시장 개념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성장 규모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가격의 차이를 따라잡으면서 다른 시장들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권 가격도 유럽처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이 KRBN이 추종하는 IHS 마켓 지수는요, 앞으로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권도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이 탄소 배출권도 포함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국 시장 등도 앞으로 이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거죠. 이 탄소 배출권 포함 지역을 폐쇄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관련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만큼 또 멀지 않은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탄소 배출권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 정책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탄소 배출 규제는 강화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수요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P455 입법안으로 2030년까지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기회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증권가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증권사에서도 탄소 배출권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파리 기후협약은 그전에 많은 환경 관련 협약하고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각국 정부가 이거에 근거해서 정책을 다 수립하고 있고 그 정책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탄소 배출권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보신 것처럼 증권가에서도 탄소 배출권의 성장에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증권사에서도 탄소 배출권 ETF를 상장했는데요. 지난 9월에 삼성과 NH, 신한자산운용에서 총 4종의 ETF를 상장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분석으로는 좋은 얘기들이 넘쳐났는데 우리가 또 네.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탄소 배출권 시장이 성장기에 있지만요. 앞으로 이 친환경 기조가 자리 잡게 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둔화되는 시기는 204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탄소를 배출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탄소 배출 없이 기업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대까지는 기업들이 여전히 탄소를 비용으로 해서 배출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성장기 동안도 투자 기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ETF KRBN으로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을 투자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또 탄소 배출권 ETF KRBN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의 어쨌든 전략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치시키고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바이오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바이오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구기관 간에 어떻게 협력과 융합을 이룰 것인지 뭐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게 R&D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바이오 규제와 그 제도 면에서 어떻게 정책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1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인명사고가 많은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건설사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1,300명이 넘습니다. 해마다 산업재해로 생기는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는 물론 신기술 도입을 통해 안전을 보다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조직 개편과 예산 투자 확대를 했고 좀 더 체계화된 업무 분장을 통해 안전경영을 실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과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단순히 예방만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일단 1호 사례만은 피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이마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얘기일 뿐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가 되는 기업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중증적인 어떤 하도급 문제라든지 또 공사기간 또 비용적인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상존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관리만 가지고 해서 어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안전관리자들이 이제 어떤 제조업 대기업으로 이동을 대폭하면서 이게 구인난까지 겪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가운데 80%가 내년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이 중대재해처벌법 곧 있으면 이제 시행인데 아직도 기업들은 뭔가 좀 준비가 안 된 분위기입니다. 이 사실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보면 고용부가 밝힌 걸 보면 이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맞습니까? 네, 이 법에 1조에 나온 이 재정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벌 의무를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안전보건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거예요? 다하는 경우에. 근데 그 다하는 경우에를 증명하는 것이 일단 지금 모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다? 어떤 부분이 정확히 어렵다는 겁니까? 일단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바로 이 중대재해법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경영 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람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과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사실 기업들이 최근 안전보건 책임자 자리를 만들고 또 격상시키는 건 중대재해를 더 철저히 예방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이 책임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기업들의 호소에 고용노동부는 해설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자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설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직무와 책임 권한 또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경영 책임자를 판단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여전히 이 경영 책임자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실질적인 권한 책임 또 이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기업들 또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CEO가 이렇게 안전보건 책임자, CSO라고 하나요? 이 CSO한테 정권을 줬어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CEO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히 이 문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영 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는이란 말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할 때 및, 그리고 이런 표현과 달리
이 선택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고용부 해설서처럼 경영자와 안전보건 담당자 모두 책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 모호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법률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재형법정주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은 얼마만큼 위반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즉 어느 단위까지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하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면책이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시행령도 여전히 그런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규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지금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불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뭐 형량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다 이런 주장인데 어떤 부분들이 과도하다는 겁니까? 이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상 경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길게는 수년간 검찰 조사와 법원 출석을 이제 반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도 그 기간에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 자체도 이 표를 보시면 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더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하고 지금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범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자 과실보다는 이제 근로자 쪽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법 적용 1호가 되는 게 지금 굉장히 걱정이다 이런 긴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호가 된다고 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겁니까? 그 1호 타깃 이게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네. 법 시행 후에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되면은 이 과잉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징성도 사실 있고요. 아직까지 기준이 불분명하고 판례도 없기 때문에 검찰이 폭넓게 법을 적용해서 획기적으로 확정적으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형사법 원칙상 명확한 사안에만 유죄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여러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수년간 혼선이 있을 전망입니다.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처음엔 좀 강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일각에서는 이제 중복 규제다 이런 지적도 여전한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앞서 나온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예. 이 법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기존의 이 담당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서 그 CEO까지 처벌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아까 표로도 보여드렸지만 이미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 그 피해 사례에 따라서 그 처벌 규정을 나눠놨는데 이 법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은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재계에서 좀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체성 또 명확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법 위반이 발생해서 처벌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 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담당자를 두기도 어렵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에 있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지 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확충하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만들음으로써
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의무 간의 충돌, 그 리스크를 좀 벗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지,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서 이 대선이 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건 내년 대선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각 후보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또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로감독 권한 강화,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책임 강화 등 산업재해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이 사고 책임자 처벌보다는 예방에 법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더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기업이 파는 중고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한 건데, 하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신차 판매권을 달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그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풀린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년째 손을 놓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기부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 중고차 업체에게도 신차 판매권을 줘야 한다는 중고차 업계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거래 물량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중고차를 취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중고차 업계는 신차 판매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중기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도 않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소집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당히 안 됐고요. 12월이든 1월 초든 1월 1일 됐든 어쨌든 간에 저희 중기부에서 더 이상 이걸 잡고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의로 넘기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결론이 올해 안에 나지 않을 경우 자칫 대선 국면과 겹치며 정책이 아닌 정치 논리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중기부 입장에서 완성차 업계의 이 중고차 분야 진출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한 차례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량 일자리 상실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을 거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계속 미뤄지면서 허위 매물 등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중고차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만 건에 육박하고 전체 935개 품목 중 4위를 차지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완성차 업계는 내년 1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등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행동에 나선 겁니다. 시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기업 같은 이런 중견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좀 도와준다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좀 신뢰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중 감사원에 중기부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그간 외면받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내년부터 주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 상승이 반영되긴 하지만 1년에 0.75%포인트 이상은 오르지 않는 방식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일반 대출보다 이자를 더 내는 대신 금리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기존 대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리 상한형으로 나뉘는데 가입 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금리 상한형은 37건, 월 상환액 고정형은 231건 실행에 그쳤습니다. 대출 금리가 일반 주담대보다 높다 보니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 들어선 사뭇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 한국은행이 내년에 3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 하반기 경기 상황에 따라 3번 인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금리 상승폭을 0.75%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되 일반 대출보다 이자를 최대 0.2%포인트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최소 3번은 금리가 올라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고된 만큼 은행들의 가산금리 상승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에서 5%대로 잡고 있는데 올해와 달리 분기별로 총량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출금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좌별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철회도 한 번만 가능한 만큼 전략적 판단 아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